네, 지난 시간에 그 여러 가지 힘, 마찰력, 탄성력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이제 마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를 자, 우리가 힘을 주어서 잡아당겼는데도 만약에 이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 뜻은 뭡니까? 자, 이 힘과 같은 크기로, 자, 이 힘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지금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번에는 조금 더 센 힘으로 이제 힘을 줬는데, 자, 그때도 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 이 마찰력의 크기도 같이 커져서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두 힘의 크기가 같아져서 알짜 힘이 어떤 상태? 알짜 힘이 자, 0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자, 이때 마찰력을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가하는 이 외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고요. 자,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늘 이 외력과 알짜임 0, 그러니까 합력이 0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력과 같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가하는 힘과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같다. 외력이 작으면 정지 마찰력도 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력이 커지면 정지 마찰력도 커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힘의 크기를 더 증가시켰더니 자, 그때 물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외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자, 정지 마찰력. 자, 이 외력의 크기와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이 물체가, 자, 우리가 잡아당기는 외력의 크기를 증가시키니까, 자,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이 정지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자, 정지 마찰력 중에서는 가장 큰 마찰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외력을, 자, 우리가 외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니까, 자,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도 어떻게 됐나요? 정지 마찰력의 크기도 이렇게 증가했죠. 근데 이 외력의 크기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증가하는 비율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외력과 정지 마찰력은 늘 같은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외력과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1차 함수로 봤을 때 기울기가 얼마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외력이 100N이면 이 정지 마찰력도 100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차 함수로 봤을 때 기울기가 1인 자, 정지 마찰력은 기울기가 1인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증가시켰더니 물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부터는 이 물체가 조금 더, 쉽게 끌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이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봤을 때 자, 이 줄어든 마찰력. 자, 우리는 요거를 자,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구간 지금 0에서 자, 요까지 움직이기 전까지 구간의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값. 자,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값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직전의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 그리고 자, 움직일 때 물체가 움직이면 좀 더 우리가 좀 적은 힘을 들여도 물체가 끌려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가 운동 마찰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마찰력은 표면의 거칠기가 변하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마찰력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부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자, 부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좀 부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책에 부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막 복잡한 식도 있고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부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 뜨는 힘이죠. 뜨려고 하는 힘. 자, 우리가 물에 나무 토막이 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심화 1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 힘을 가했을 때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모양이 변하던가. 그런데 지금 물에 떠 있는 물체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지. 자,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란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자, 알짜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즉 이 알짜 힘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0이란 얘기야. 자,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한번 모두 찾아보면은 자,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 중에 가장 찾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잡아당기는 자, 중력이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이 중력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 토막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중력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중력과 더해서 0이 되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력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떠 있다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부력의 크기는 무엇과 같다? 중력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무 토막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100g짜리 쇠구슬을 자, 100g짜리 쇠구슬을 우리가 자, 100g짜리 쇠구슬을 우리가 물에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쇠구슬이 가라앉았어. 자, 쇠구슬이 가라앉은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쇠구슬을 집어넣었는데 쇠구슬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야. 자, 쇠구슬이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지금 운동 상태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속력은 조금 빨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는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크기가 위쪽 방향의 부력의 크기보다 이 중력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쇠구슬은 가라앉았다고 이제 보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결국 부력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물체를 어떤 유체, 흐르는 물체 속에, 그러니까 뭐 액체나 기체 속에 이제 물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이렇게 수면이 올라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무 토막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얼만큼 이 상승하는 물의 부피가 뭐랑 똑같냐 하면은 이 물 속에 잠겨 있는 나무 토막의 부피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 물의 부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겨 있는 만큼 물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왜 물이 상승하다가 이렇게 멈추냐 하면은, 자, 이제 이 나무 토막의 무게와, 자, 이 나무 토막의 무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나무 토막의 무게를 100N 합시다. 자, 이 나무 토막의 무게를 100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잠겨 있는 부피. 자, 요 잠겨 있는 부피의 물의 무게. 그러니까, 요 잠겨 있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같다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나무 토막의 무게 100N과 그 다음에 요 잠긴 부피의 물의 무게가 서로 같다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밀어낸 물의 무게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자, 밀어낸 물의 무게. 그래서 나무 토막의 무게, 그 다음에 이 잠긴 부피의 물의 무게, 그 다음에 밀어낸 이 나무 토막이 잠기면서 위쪽으로 밀어낸 부피의 물의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쇠구슬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자, 쇠구슬 같은 경우는 밀도가 좀 크죠. 얘는 밀도가 좀 큽니다. 자,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크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쇠구슬을 물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쇠구슬이 밀어낸 물의 부피가 아주 적어요. 쇠구슬 자체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이 작은 쇠구슬 하나 넣었다고 해서 증가하는 물의 부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밀어낸 부피의 물의 무게가 작다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력에 비해서 밀어낸 물무게, 즉 부력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두 힘, 중력과 부력의 합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쇠구슬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부력이 의미하는 이 부력의 정의나 그 다음에 부력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힘의 합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볼 텐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어떠한 두 힘.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떠한 물체에 평행하게, 자, F1, F2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합력의 크기를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냥 더하면 F1 더하기 F2.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F1과 F2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자, F1과 F2가 반대 방향이면은, 이제 두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F1에서 F2를 이제 빼게 되면은, 자, 요렇게 F1-F2. 자, 이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란하지 않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이런 나란한 힘이 아니라 나란하지 않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F1과 자, F1과 F2가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합력을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작용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 방향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꼭지점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자, 요 힘이 이제 F1 플러스 F2, 그러니까 F1과 F2의 합력의 이제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힘의 합력을 계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 평행사변형법. 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힘이 이제 세 가지 이상, 그러니까 힘이 3개 이상의 힘이 이제 더해졌을 때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씁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자, 예를 들면, 자, F1, 그 다음에 F2, 자, F3. 이렇게 지금 3개의 힘이 만약에 작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힘의 합력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이 화살표, 우리가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자, 이 화살표는 우리가 이 화살표를 떼서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뭐는 지켜야 되냐면은, 자, 평행 이동만 이제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크기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얘를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 있냐면은, 자, 요 F1에다가 이 F2를 떼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평행 이동시켜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면 F2를 떼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F3를 평행 이동해서 그대로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맞대는 방법으로, 화살표의 꼬리와 머리를 맞대는 방법으로, 자, 그러니까 잇는 방법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힘의 작용점과 그 다음에 마지막 화살표의 이 머리 부분,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요 힘을 F1 더하기 F2 더하기 자, F3,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평행사변형법을 2번 해도 됩니다. F1 더하기 F2를 먼저 평행사변형법을 하고, 얘가 뭐겠어요? 얘가 F1 플러스 F2겠죠. 얘가 F1 플러스 F2겠죠. 그 다음 이 힘과 이 힘을 또 평행사변형해요. 이 힘과 이 힘을 평행사변형법을 하면은, 지금 그림을 조금 뭐 잘못 그렸지만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자, 평행사변형법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힘의 개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평행 이동시켜서 자, 머리에 꼬리를 이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삼각형법, 그리고 되게 뭐 웃긴 이름이 있던데, 자, 화살표에 머리와 꼬리를 잇는다 해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머리, 꼬리, 잇대기법.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삼각형법,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힘을 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 평행한 힘, 그 다음에 비스듬한 힘,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힘을 합성을 하는 방법은, 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힘을 빼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을 빼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자, F1과 자, F2가 지금 이물체에 작용하고 있는데, 자, F1 빼기 F2 두 힘의 뺄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뺄셈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그 화살표, 우리는 이걸 벡터라 그래요. 자, 이 화살표를 벡터라 그래.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벡터들 사이에 연산을 할 때는 이 빼기 개념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F1과 마이너스 F2를 더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썼을 때 과연 마이너스 F2가 이 마이너스 F2, 이 화살표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의미가 뭘까? 바로 방향이 반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F1에서 F2를 빼라는 얘기는 F1에서 F2의 방향이 반대. 얘가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하라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두 힘을 평행사변형법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F1 빼기 F2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힘의 합성을 할 때 뺄셈은 이렇게 덧셈으로 고쳐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더하는 방법을 쓰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이제 힘의 평형과 작용과 반작용,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힘의 평형과 작용과 반작용의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합력이 0인 상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인 상태, R자 힘이 0인 상태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의 이 뜻은 뭐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호작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손바닥 한 개로 박수를 칠 수가 없죠. 손바닥 한 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자, 절대로 이제 박수가 쳐지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한 쌍으로 힘은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자, 예를 들면, 자, 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는,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맞니?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자,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힘이라고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마찰력 할 때 좀 설명을 했지만,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중력과 수직 항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힘의 평형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은 한 물체 안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예요. 힘의 평형을 이룰 때 물체는 어떤 상태가 된다? 정지 상태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정지 상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물체가 아무런 힘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중력과 수직 항력이 더해서 0이 되더라도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비탈면이 있는데, 자, 마찰이 없다고 좀 가정을 해 봅시다. 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물체를 굴리면, 자, 이 구간, 비탈면을 내려오는 구간은 힘을 받아요. 자, 무슨 힘을 받나요? 자, 비탈면을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수평면에 내려와서부터는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등속 직선 운동, 즉 속력도 등속, 속력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직선, 방향도 일정한 이런 운동, 즉 운동 상태가 지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속력도 안 변하고 등속, 일정, 속력도 일정, 직선, 방향도 일정. 속력도 일정, 방향도 일정이기 때문에 얘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힘의 평형 상태, 합력 제로, 알짜임 제로일 때는 정지 상태도 이룰 수 있지만 등속 직선 운동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을 이루는 이러한 이제 실험을 마찰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이런 실험은 불가능하고요.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라고 해서 이런 실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실험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자, 갈릴레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 R자임이 0,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도 등속 직선 운동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힘의 평형은 한 물체 위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자, 탁자 위에 지금 사과가 하나 놓여 있어요. 자, 지금 이 물체들은 전부 다 정지하고 있어요. 사과도 정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먼저 사과에 작용하는 힘 첫 번째.
요걸 F1.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의 요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쵸?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F1과 평형을 이루는 크기와 방향이 반대인 자, 이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을 자, F2 됐나요? 그 다음에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겠죠. 얘를 우리는 F3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1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F1은 지구가 사과를 자, F1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 할까? F4라 할까요? 네 가지만 봅시다. 그래서 이 F4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아까 얘기했다시피 힘은 상호작용이에요. 절대로 한 물체가 일방적으로 힘을 작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쌍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F1에서 F4까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먼저 F1은 자, 우리가 우리말의 문장은 어떤 어순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아이고야. 자, 우리말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영어 문법 시간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말은 이제 어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힘도 이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F1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힘이냐? 자, F1은 누가, 지구가, 자, 누구를, 사과를, 자, 어떻게 하는 힘? 당기는 힘.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길거나 밀거나 두 가지로 표현하면 되니까 자, F1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F4를 먼저 볼까요? 자, F4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F4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1과 F4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서로 사과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 목적어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F1은 뭡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작용점이 바로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용점이 어디에 있냐? 이 목적어에 있다.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알겠어요? 그 다음 F4는 뭡니까?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마찬가지로 자, 힘의 작용점은 이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서로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둘 다 당기는 힘 똑같지? 그지? 자, 요게 같을 때 우리는 이 F4와 F1의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관계를 우리는 자기와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F3를 볼까요? 자, F3는 지금 자, 표현해 볼까? 자, F3는 표현해 보니까 누가 누구를, 사과가 누구를, 책상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사과가 책상을 밀고 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사과가 책상을 미는 힘. 자, 이제 반작용 찾아보자. 그럼 반작용은 자, 주어 목적어 바뀌고 그 다음에 미는 힘 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누가, 책상이 누구를, 사과를 뭐 하는 힘? 미는 힘. 자, 그래서 보니까 책상이 사과를 미는 힘. F2네, F2. 자, 그래서 자, 이 F2, 책상이 사과를 미는 이 힘을 우리는 이제 책상이 사과를 미는 힘. 이거를 우리는 자, F3의 이제 반작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도 뭐냐? 얘가 만약에 작용이라고 한다면 얘가 반작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작용이고 누가 반작용이고 이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자, 두 힘 사이의 관계가 작용과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를 작용으로 잡았다면 그거의 이제 반작용, 그거의 이제 상호작용이 바로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 작용과 반작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상당한 이제 수가 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 물로켓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나요? 자, 이렇게 물로켓 같은 경우에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펌프로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압력을 증가를 시켜요. 자, 이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싶어 하는 이 성질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아주 좁은 관으로 물을 내뿜게 되면 자,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로켓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작용을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자, 작용은 이렇게 봅시다. 작용은 지금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누가 로켓이 누구를 물을 밀고 있죠. 로켓이 물을 밀어내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반작용은 뭐냐? 자, 요거 두 개 반대, 요거 같다. 반작용은 물이 로켓을 자, 미는 힘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 로켓이 물을 미는 힘의 반작용인 물이 로켓을 미는 힘에 의해서 물이 로켓을 밀어 올리니까 이 로켓이 위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걸어 다니죠?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사람이 걸어요. 자, 사람이 걷는데 이 걷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사람이 걸을 때 사람의 발이 지면을 밀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은 누가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의 발이 지면을
밀어요. 요걸 한번 표현해 보면 발이 지면을 미는 힘, 발지미가 되겠죠. 자, 이거의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발지미의 이제 반작용은 뭡니까? 지면이 발을 미는 힘, 지발미. 저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자, 지면이 발을 미는 힘, 지면이 발을 미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반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들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이 그림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면 이 힘의 반작용은 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반작용은 얘예요. 그리고 F2와 F1의 관계는 서로 뭡니까? 얘는 힘의 평형 관계예요. 알겠죠? F1과 F2는 평형 관계. 요렇게는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이렇게도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자, 작용과 반작용과 힘의 평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기본 영상에서도 우리가 다 얘기를 좀 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